무용수는 2번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첫 번째는 무대에서 내리려고 갈 때 1번, 2번째는 그냥 인생에서 모두가 다 맞이하는 죽음. 근데 사실 첫 번째 죽음이 더 힘들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저희한테는 그 무대를 떠난다는 게 엄청나게 큰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발레를 시작해서 평생 35년 동안 저는 무대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물론 아직은 제가 무대에 열심히 서고 있고 컨디션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엔 결국 무대를 떠나야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 순간을 제가 과연 건강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사실 저한테는 자식같이 소중한 거잖아요. 그걸 떠나보낸 후에 그 공허감을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 주위에 이렇게 스포츠 선수, 스타 출신들의 선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좀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가장 인생에서 힘든 시기가 은퇴 시기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정환 씨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은퇴하고 8개월을 집에서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평생을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은퇴를 하고 딱 그러니까 이게 뭘 본인이 해야 될지를 그 공허함부터 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고객님도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네,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오 박사님도 은퇴를 생각하신 적이 있을까라는 궁금한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냥 그 의사로서의 영역을 보면요. 이 정신과 의사가 조금 유리해요. 어떤 면에서 유리하냐면 외과 의사는 이제 연세가 드시면 손이 조금 이제 떨리거나 정교하지 않거나 내지는 눈이 노안이 오면 정교하게 뭘 하려고 하면 잘 안 보이거나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일단 이제 입 문제가 없으면 귀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뭐 손이 떨려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제 찾아오시는 분의 이야기를 정말 집중해서 듣는데 이게 내가 예전 같지 않구나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 마음과 생각을 쫙 따라 들어가는 데에 이 명석함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이제 이게 옛날 같지 않구나. 마치 외과 의사가 손이 떨리면 옛날 같지 않구나 하듯이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이젠 내가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거든요. 이때 마음은 허무함과 공허함이 이제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느낄 때가 상승 정지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말이 좀 어렵지만 뭔가 이제 이렇게 신체 모든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고 이제는 내가 현역 선수로서는 물러나야 될 때가 왔구나라고 느낄 때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사실 마음에 느껴지는 그러한 공허함과 허무감이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상승 정지 증후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발레 하시는 분들도 이 은퇴 시기라는 게 있나요? 딱 정해졌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신체 한계를 느낄 때 좀 많이 관두게 되거나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금 다른데 예를 들면 정년 퇴직이라고 정해져 있는 컴퍼니들도 있어요. 그런 곳은 40에서 42 정도면 정도면 커리어를 끝내는 나이라고 좀 정해져 있는 곡들도 있죠. 한참 일할 때인데. 네. 왜냐면 발레는 젊음의 예술이라고 해요. 네. 사실 클래식은 제가 이별을 고했어요. 한 작품 한 작품. 왜요? 에너지나 이제 신체적 어떤 그런 차이를 느끼게 되면 하나씩 이별하게 돼요. 백조유수 안녕, 돈키호테 안녕, 호들갑기 안녕. 그냥 그 진짜 발레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데 최고령 발레리나는 그러면 몇 살까지 하신 분이 계세요? 마야 프레체스카야나 뭐 외국의 유명한 정말 전설 같은 발레리나들은 60 넘어서까지 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클래식 발레를. 네, 클래식 발레를. 근데 그런 분들은 누가 봐도 나이가 든 발레리나지만 그냥 존재 자체로 등장이 감동인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전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자신이 그때까지 무대에 서서 55살 줄리엣이 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해놓은 나는 이때쯤 내려와야겠다라는 시기가 있으셨어요? 저의 또 이런 고민을 가진 저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대에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또. 이게 저희는 몸으로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일수록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관객들이랑 더 교감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네, 그렇죠. 네, 예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잘 나이 들어가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현명하게 그 나이에 출 수 있는 내 춤을 찾아가자. 그런데 신체는 그 반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예전보다 좀 테크닉이나 에너지가 덜 하더라도 관객들과의 소통 없이 내가 살 자신이 없으니 나의 이야기를 하는 내 작품을 만들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예술 감독으로 변모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들어보면 너무 멋지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방식으로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과 인생의 행로를 찾아가면서 지금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주원 씨가 쭉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35년을 무대에서 발레를 하시고 그 발레 공연을 하기 위한 무대에 올라서기 전 시간에도 다 발레와 관련된 모든 연습과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인생 자체였는데 그렇다면 나이도 들어가고 몸이 옛날 같지 않고 그럴 때 상실감을 느끼고 속상하고 내려와야 되네.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누구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주원 씨는 그러한 상실감과 허무감과 힘들어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많이 하는 고민이 생겨버렸어요. 네.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걸 좀 찾아 들어가는 게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자면 우리 어린 주원이부터 한번 쭉 우리가 이해를 해볼까요? 우리 어린 주원이는 좀 어떤 아이였습니까? 사실 제가 누군가의 어떤 문제에 관여가 되는 걸 상당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는 것도 힘이 들고.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새끼를 한 번도 안 봤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힘든 게 너무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12월에 Dear Me라는 제 공연이 끝나고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금쪽이들이 너무 저 같은 거예요. 금쪽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왕예민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야, 삐뚤삐뚤해. 샤워했잖아. 삐뚤어지잖아. 물 앉아. 몸에 닿는 촉감이 괜찮았는데 예민해지는 순간에 그것도 따가운 거예요. 그러면 따가운 옷을 입으면 그대로 서서 못 움직여요. 그러면 정말 저희 언니가 저를 업어주기도 하고 불쌍하니까. 그리고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뭐 유치원에 가야 되면 옷에 이렇게 브라우스 입고 뭐 스웨터 입고 자켓 입고 그럼 그 센치가 정확히 맞을 때까지 서서 그 센치를 이렇게 레이어드 했으니까 그 폭이 정확하게. 네. 그게 맞아야 돼요?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스쿨버스 올 때 되면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타긴 타야 되니까. 그리고 책가방을 챙기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가 정확하게 책 크기랑 노트 크기가 1교시, 2교시 이렇게 챙겨져야 잠을 잘 수 있어요. 그 순서대로요? 시간표의 순서? 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끝까지 가질 때까지 타협이 안 되고 떼쓰고 잘 울고. 네. 그래서 저는 금쪽이를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쟤 난데? 쟤 난데? 저 그러면서 봤어요. 어릴 때 정말 우리 부모님들 힘드셨겠다. 전 금쪽이었어요, 선생님. 그러셨군요. 네. 어릴 때는 약간 소아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어릴 때 약간 그런 면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시험지를 나눠주면 시험지를 이렇게 묶잖아요. 끝과 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 있구나. 네.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지금 뭐 이렇게도 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요. 제 연구소 테이블이 이거보다 4분의 1 정도 되는 테이블인 것 같아요. 근데 하얀색 테이블이에요. 근데 거기 요만한 게 뭐 하나가 있으면 기어이 지워야 돼요. 네. 그래서 지우개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 하얀 테이블에 탁 묻으면 지우개로 사사삭 지워요. 사사삭 지워요. 네. 뭔가 좀 위로가 되는 네네. 선생님이 그런다. 그래서 볼펜이나 지우개는 안 되고요. 볼펜은 물파스로. 해보셨어. 물파스가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촉각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감각이 아주 민감하다 못해 예민한 면이 있으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발레라는 예술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체의 어떤 움직임을 본인이 아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이 몸의 어떤 균형이라든가 대칭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아주 감각적으로 설명 안 해도 몸으로 빨리 알아차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대체로 이런 분들이 흔히 말하는 좋은 의미의 눈치코치도 아주 빠를 수 있거든요. 혹시 좀 그런 면이 있으세요? 네, 선생님 그 얘기 하시니까 누군가가 저를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걸 너무 빨리 알아서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애써 안테나를 끄는 연습을 했고 발레는 저한테만 빠져서 연습을 하면 되니까 그 힘든 걸 잊을 수 있는 그냥 제 통로였어요.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 주원 씨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주는 감정적 자극을 레이더만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 사람이 100을 주면 100만큼을 그대로 다 캐치를 하는 거죠. 100이 그대로 다 오는 거예요. 근데 100이 오다가 주원 씨한테는
150으로 증폭이 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중고보다 더 많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게 너무 어떨 때 힘들면 그 레이더를 끄는데 그냥 안 꺼지거든요. 왜냐면 또 주원 씨 같은 분은 그게 또 끄라고 하면 불편해. 왜냐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레이더를 돌리고 있어야 되는데 발레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끊임없이 나의 몸을 보고 모니터에서 고쳐나가고 나한테 몰두하는 과정이니까 그게 타인들이 주는 여러 가지의 어떤 표정이다, 목소리 톤이라든가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 오는 감정적 자극에서 이것을 그대로 받든가 아니면 증폭되어 받는 것을 방향을 바꾸는데 아마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발레를 함으로써. 정확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예민함들이 발레를 시작하면서 없어졌어요. 들어볼까요? 네. 지금 제가 35년 하고 조금 정돈이 되는 건 발레는 매번 거울을 보고 제 자신의 못나고 완성되지 않은 라인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여정이었어요. 계속 제 자신을 보고 다듬고 만들고 실망하고 울고 행복했다 불행했다를 반복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레라는 이 예민하고 복잡한 예술을 만나서 여기에 쏟아부으면서 일상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우리 주원이는 발레 안 했으면 일찍 우리를 떠났을 것 같아 이런 얘기 했을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발레를 만나면서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잘 살고 있다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까 왜 어릴 때 소아 강박 같은 형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주원 씨는 아까 그 강박이 이제 발레를 통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혹시 이게 발레로 옮겨간 게 아닌가. 강박이. 발레로 옮겨간 게 아닌가. 강박이. 옮겨가서 오히려 아주 뛰어난 발레리나가 되는 데는 도움이 됐죠. 왜냐하면 아주 정교하게 몸을 움직여야 되고 이 각도를 정교하게 맞춰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발레 연습복부터 사실 무대복이 이게 되게 불편한 옷들이잖아요. 이 불편한 콜셋 같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를 본인이 입어서 쪼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입혀준 옷이 아니라 본인이 입어서 토슈즈도 이게 감으면서 본인이 조금 불편하면 다시 풀러서 맞아요. 다시 하면서 이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링했던 것 같아요. 컨트롤하면서 거기서 약간 강박이나 불안을 그 안에서 좀 통제를 하고 자기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았던 것 같아요. 옮겨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조금 하루 일과가 조금 궁금해요. 어떻게 하루를 진짜 궁금하다. 보내시는지. 네. 지금 제 나이의 하루 일과는 저는 무조건 5시나 6시 반에 일어나요. 6시, 5시 그쯤. 제가 춤을 춰오면서 당했던 부상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건 컨디션이 좋은 날이 점점 없어지고 근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여서 약해진 근육들을 보강하고 코어 근육을 뼈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기립근 운동. 네, 그러니까 뭐 플랭크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운동들을 한 3시간 반 정도 아침에 꼭 하고 3시간 반. 네. 플랭크를 3시간 반 한다. 플랭크가 섞인 여러 가지 운동이죠. 네. 그리고 무조건 욕조에 들어가서 반신욕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일과를 시작하거나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아침 시간 4시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7시에 비행기를 타거나 뭐 일이 7시, 8시부터 일이 있으면 설마. 저는 정말 3시에라도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새벽 3시에? 네. 그럼 이거 말씀하신 거를 그래도 하루는 빠졌겠죠? 매일 하세요?
제가 열이 펄펄 나서 아프거나 진짜 할 수 없는 상황 빼고는 당연히 해요. 네,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은 아니지만 쉴 때 있어요, 저도. 네, 그런데 그거 쉬고 나면 그 다음이 감당이 안 돼요. 몸이. 네, 제 몸을 진짜 예민하게 느끼니까. 아까 발레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 쉬면 내가 알고, 너무 흔한 말이지만 이틀 쉬면 옆 사람이 알고, 3일 쉬면 관객이 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가 몸의 예민함이 극도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사실 무대에서 관객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휴가는 안 가보셨어요? 저는 장기간의 휴가가 주어지면 정말 망연자실이에요. 정말 망연자실이에요. 네. 그리고 여행을 가도 제일 먼저 운동하고 몸 풀 수 있는 곳이 있을 숙소이거나 그런 내가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어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네.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내 몸이 느낄 춤추기 힘들어질 몸이 되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강박이 약간 옮겨왔다고 봐요. 뭐 강박적으로 루틴의 삶을 탁탁탁탁 지키고 있는 거죠. 물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불편한 면도 있지만 그 루틴을 지키지 않으면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한 거죠. 그걸 어겼을 때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인터넷에서 오주원님 발 사진 진짜 유명했죠. 안 본 사람 없을 정도.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영광의 발이네요. 그 토슈즈 안에 저 발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발이 이렇게까지 되려면 몇 년 정도? 아니요, 근데 저보다 훨씬 연습량도 많고 오랫동안 춤추신 분들 중에도 저 발보다 훨씬 예쁜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좀 두 번째 발가락이 엄청 길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토슈즈를 신기에 적합한 발이 아니어서 더 많이 망가진 것도 있어요. 바뀌었다. 사실 제가 발레하기에 신체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조건을 좀 타고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 동년배 발레리나들, 같이 활동했던 발레리나들은 진짜 아름다운 바디를 가지고 있고 너무 잘하고 예술성도 뛰어난 발레리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도 저런 라인을 갖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부족함을 채우다 보니까 연습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동작을 수행하려면 다리 모양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야 아름다운데 그렇게 안 되니까 제가 뼈를 막 돌리고 바꾸고 그러니까 발도 저렇게 좀 못생겨진 것 같아요. 네. 생긴 발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와, 저 발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하셨을까요? 근데 들으면서 좀 그냥 팬과 관객의 입장에서의 발레리나 김주원 씨를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노력을 너무 멋지다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고통을 수반한 본인의 몸을 혹사시키는 건데 그렇게 혹사시키면서까지 거기다 더하기 영혼을 다 바쳐서 전 인생을 다 바쳐서 발레를 하는 거 그게 주원 씨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혹사시키면서까지 하게 될까? 왜 그럴까? 그때 구소련에서 러시아로 개방된 지 얼마 안 될 때였어요. 92년도. 그러니까
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유학을 갔는데 그 러시아 보슈의 발레 학교도 유학생들이 들어온 지 거의 뭐 개방이 된 지 얼마 안 될 때니까 그 친구들도 낯설잖아요. 사실 차별도 조금 있었고. 네. 그리고 러시아 친구들에 비해 기본기도 많이 부족하고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훌륭한 친구들을 따라가려면 저는 예습 복습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 끝나고 밤에 홀에 가서 했었어야 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업들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잠을 한 2시간, 3시간 불면증도 사실 있어서 아직도 사실 제가 잠을 그렇게 잘 자지는 못해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목에 뼈가 하나가 연습하다가 목이 꺾이면서 약간 조각이 나서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던 상황이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잠을 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제라는 걸 처음으로 처방받았어요. 그때부터 좀 제가 배앓이를 심하게 해서 기절하기 시작한 게 러시아 유학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한 학기에 2-3번 그렇게 쓰러졌는데 그래서 지금도 가끔 너무 찬 걸 먹거나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이라고들 표현하는 것들을 먹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배 아프다 하고 화장실 가서 해결을 하면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기절을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가서 여러 번 검사도 하고 알아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고 정신적인 그런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남들보다 너무 예민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아픈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제 뇌가 그렇게 그냥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약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도 그러세요?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신호가 오면 너무 겁이 나서 빨리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핫팩 같은 것도 데우고 하긴 하죠. 네. 우리 주원 씨 같은 이렇게 아주 센시티브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신호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알아차리지만 자기 내부에서 오는 신호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법이거든요. 네. 대체로 그런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복통이 심해서 거의 기절을 할 정도라면 그거는 이제 단계로 보면 맨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신호들이 있었을 텐데 뭔가 몸에서 오는 네. 컨디션 안 좋아, 힘들어, 네. 스트레스 네. 받았어? 이게 쌓이고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에 파이널인데 왜 그때 알까? 그 전에 분명히 무슨 신호가 오긴 올 텐데 이게 좀 궁금한 거죠. 왜냐면 예민한 분이시니까 둔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저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항상 통증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한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항상 아프잖아요. 발도 아프고 어릴 때도 아파요. 토시 주시는 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통증에 익숙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애써 그 사인을 무시했을까요? 왜냐하면 주원 씨 이런 생각해 봅시다. 주원 씨는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바쳐서 이 부분을 완성도 높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거든요. 몸이 아픈 걸 참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지만 본인의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본인의 어떤 욕구나 감정이나 휴식을 필요로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하는 거죠. 내지는 못 알아차리는 거죠. 언제나 너무나 이 부분에 몰두가 돼 있으면. 그런가 봐요, 선생님. 제가 브레이크가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표현할 수 있고 편안할 때가 춤출 때인 것 같아요. 춤을 추면서 상당히 많은 장르의 사람들과 예술가들을 만나야 됐어요. 만나야만 춤을 출 수 있고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저는 얼굴도 잘 빨개지고 수줍음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애써 그걸 숨겨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릴 때부터 발레를 하고 아주 18, 19부터 국립발레단 주역으로 들어갔고 100명 가까이 무대 서는 단체 생활에서 여러 가지 오해들도 있고 버거운 면들도 있고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것도 사실 좀 힘들었고 그런데 또 제가 사랑하는 춤을 추려면 성격이 그렇게 변한 것처럼 보여야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이 되려고 상당히 노력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유일하게 제 자신이 소통이 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는 건 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누군가 저를 진정한 김주원을 알고 싶으면 제 춤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무대는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나의 모든 삶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언어고 제 이야기는 제 몸짓인 거예요. 그냥 제 몸으로 누군가에게 감정을 주고받는 게 저한텐 전부이더라고요. 뭐랄까.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더 제가 무대 위에서의 내려오는 걸 겁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한 주로 여자가 많은 발레라는 영역. 물론 남자 발레리노도 있지만 대체로는 여자가 구성원 중에 많죠. 그럼 한창 10대 아이들. 셈도 많고 질투도 많고 서로 누가 또 발탁이 되면 또 속상해하고 그쵸. 화도 나고 삐지고 막 요런 나이대란 말이에요. 요 나이대에 사실 주원 씨 같은 경우에 좀 내향적이시고 조용하시고 그러면 이 발레라는 걸 통해서 연습할 때는 거울에 있는 나의 모습과 내가 몰두하고 무대에 섰을 때는 발레리나인 김주원과 관객과의 관계인 거지.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발레리나로서 무대에 섰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레를 함으로써 대인관계도 훨씬 그 정도의 틀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 사랑하는 영역이고 평생을 그냥 몸담았다는 표현은 너무 약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였던 것 같은데 은퇴를 생각하면 당연히 힘들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혹시 무슨 결정적 계기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됐던 뭔가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2017년도에 디스크가 완전히 터져서 한 달 반 정도를 병원에 누워서 생활한 적이 있어요. 화장실도 먹는 것도 다 누워서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사실 그 전에도 제가 여러 번 큰 부상이 있었지만 40의 나이에 그런 부상은 좀 상당히 데미지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춤은 더 이상 출 수 없고 일상생활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저한텐 사형 선고 아닌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한 달 반 후에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서 쉬었어요. 정말 천천히 걸어서 공원에 누워서 그 6살 이후로 처음 하늘을 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하늘을 아직도 기억해요, 선생님. 처음으로 저는 저런 하늘이 있다고? 파란 하늘이 엄마 너무 예뻐요. 그랬더니 엄마가 몇 시간이고 저를 그냥 두시더라고. 그 하늘을 보게. 이제야 하늘을 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디스크쯤 터져야 저는 하늘을 본 거예요, 선생님. 아, 30년 동안 제 몸을 돌봐주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같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해본 후에 안 되면 저 포기할게요. 그래서 누워서 한 달 동안 숨쉬기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행히 일어났으니까 다시 춤을 추게 됐는데 그런 큰 부상 이후가 되니까 제가 자꾸 약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드러내고 싶진 않지만 네, 그러면서 내가 무대를 내려가는 상황을 이제는 떠올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저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은퇴라는 거를 저는 덤덤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매 무대를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서 춤춰왔어요. 근데 제가 원해서 쓰러진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선택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절대 무대를 내려갈 수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눈물이 안 났어요. 이걸 이겨내야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진짜 지독하게.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다시 토슈즈를 신을 수 있었을 때 정말 대성통곡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네. 저는 아까 잠깐 무슨 생각이 좀 스쳤냐면요. 에휴, 주원이는 욕심쟁이. 사실 이 말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저 정말 욕심쟁이에요. 네. 네. 근데 네. 그게 뭐 욕심꾸러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원 씨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그 무대에서의 글로리, 영광은 주원 씨 삶에서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김주원의 삶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아직도 쥐고 싶은 거죠. 그걸 내려놓는 거는 너무나 본인한테 너무나 많은 의미이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주원 씨는 어쨌든 발레라는 이 예술적 장르가 동양인 체형에 좀 덜 적합하죠. 그러니까 좀 더 서양 예술이죠. 네, 서양 예술이니까.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것들 한계를 극복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정말 세계적인 프리마돈나가 되셨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었어야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다 하면서 이 자리에 오를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포기한 것들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학창 시절, 한국에서 겪는 학창 시절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러시아 발레 학교 생활이 전 좋은 기억으로 있고 나름의 제 학창 시절이었지만 한국으로 들어와서 10대 후반 19, 20살, 만 19부터 저는 국립발레단 수성무용수로 15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렇게 저한테 동창이 있고 했던 학창 시절은 없고 그러니까
그 나이 때 겪어야 했던 그런 정서들이 저한테는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러고 뭐 저도 사랑도 하고 뭐 남자친구도 만나고 근데 어느 정도 만나고 사랑을 하면 가정을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어 하고. 근데 저는 3년 후까지 제가 뭘 하고 싶은지 공연이 잡혀 있고 원하는 길이 있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무대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 당시 저는 그 공연이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헤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춤을 추다 보니 제가 40대가 됐고 46까지 왔고 진짜 발레밖에 없네요. 네. 저랑 정말 친한 저보다 1살 어린 발레리나가 있는데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발레리나예요. 언제쯤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퇴단하기 전에 저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언니 나 이제 춤 그만 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저 아기 낳고 싶어요. 아기를 낳으려면 춤을 관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친구는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 쉐입을 가진 세계적인 발레리나였어요. 정말? 그랬더니 이제 아기를 갖고 싶어요 언니. 그래서 둘이 정말 통화를 하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걸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자로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 후배가 그렇게 무대를 떠날 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출산이라는 그게 너무 아름답고 경이롭고 신비로운 거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발레리나한테는 참 큰 숙제이고 우리가 양쪽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구나. 근데 저는 저의 선택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직 춤을 출 수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많이 후회할 수도 있지만 네, 포기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여자로서 살아가는 삶 중에 춤을 선택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원 씨가 무대에서 발레리나로 서서 공연을 했던 그 과정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감내해내셨던 것 같아요. 고통도 감내하지만 또 한 인간 김주원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을 접어야 됐던 사실은 선택이었던 거죠. 포기라는 표현 전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접어야 됐던 그 수많은 것이 응집되어 있는 마지막 결과물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게 잘 공감이 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우는 게 좀 불편한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걱정했던 부분이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꺼낸 적도 없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저랑 나눴던 춤으로만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기억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또 다른 백스테이지의 모습이잖아요, 선생님. 저는 이걸 별로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관객분들한테도. 그렇군요. 네. 한 사람이 내가 은퇴를 한다는 것만으로 생각만으로도 저렇게 눈물을 흘릴 수가 있나? 어떻게 살아야 저렇게 은퇴라는 무대에서 내려온다는 생각만으로도 저렇게 울컥할 수 있는지 대단하네요. 네. 요요마 선생님. 네, 너무 잘 알죠. 네. 요요마 선생님하고 아무튼 좀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네. 본인은 첼로 연주를 할 때 관객이 어떤 반응을 하고 이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관심이 있대요. 인간 요요마가 첼로라는 악기를 가지고 관객들과 소통을 하는 거지. 첼리스트 요요마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발레리나 김주원은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더하기 엄청난 성실함으로 연습을 하신 그런 빛나는 인생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건 발레리나 김주원만 있지 인간 김주원의 인생이 빠져 있어요. 인간 김주원의 인생이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주원 씨가 발레리나 김주원은 영원한 거예요. 무대에서 내려와도 발레리나 김주원으로서의 공연을 했고 그것으로 관객들과 소통을 하고 관객들에게 기쁨을 줬던 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그대로 시간은 흘러갔지만 관객의 마음과 기억과 머릿속에 그대로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거든요. 그리고 인간 김주원으로서의 인생이 또 펼쳐지는 거거든요. 네. 인간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생의 그 과정에서 이 무게를 내려놔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 주원 씨도 이제까지의 삶이 발레를 위해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조금씩 내려놓는데 갑자기 턱 내려놓지 말고 본인이 신체적으로든 마음으로든 감당할 수 있게끔 애써 노력하면서 조금씩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김주원으로서의 삶의 영역이 더 커지면 때로는 맥주도 한잔하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네. 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언제까지 무대에 설 수 있을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내려가는 순간까지 행복하게 춤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인간 김주원의 삶을 사실 애써 무시했었던 것도 있었고 사실 그게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지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저도 꽤 오랜 시간 싱글이었는데요. 사랑도 하고 네. 네.
디스크가 터졌을 때 하늘을 봤던 것처럼 저는 이제 하늘도 좀 자주 보려고요. 네. 네. 네, 술도 한 번 제가 못 마시거든요. 네. 한 잔도. 네. 처음부터 마시는 사람, 잘 마시는 사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네. 잘해야 네. 준비해. 네. 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그럼요. 아, 네. 네. 아, 저 행복한데요.